중국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공포입니다. 과잉 생산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의 상당수가 다 중국차예요. 중국이 처음에 전기차 제작사가 1000개예요. 지금 현재 한 30여 개. 미국은 아예 관세를 100% 이상 부과를 해서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상용 모델이나 버스 같은 모델들이 스며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을 넓힌 거죠. 우리가 왜 몰랐었느냐 하면은 언론에서 나올 때 상용 모델은 관심이 없어요. 트럭 같은 거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버스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스며 들어간 게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지커 코리아는요, 그 전부터 지사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모니터링을 하던 지사예요. BYD는 가성비 모델이에요. 가성비 모델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성공한 걸 본 거예요.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한국 소비자가 사네? 라는 걸 느껴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교수님, 현재 그 중국의 전기차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장악력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나요? 중국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과잉 생산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공포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네.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보조금에 대한 게 불법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투명성이 떨어지는 거죠. 정부 돈을 써서 이렇게 가격에 낮춰놓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경쟁이 안 되죠. 그렇죠. 중국이야 처음에 대한민국을 흉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이 한 60년 동안에 내연기관차부터 선두그룹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예요. 근데 이걸 흉내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장만 내주고 엔진이나 변속기 독립에 실패를 했어요. 미래는 무공해차인 전기차가 시대가 오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중국이 처음에 전기차 제작사가 1000개예요. 수천 대 만드는 회사가 1000개였어요. 그게 500개, 200개, 100개로 줄고요. 지금 현재 한 30여 개. 옥석만 딱 가린 거네요. 그렇죠. 지금 중국의 전기차는 글로벌 시장에 미국은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린 거고요. 관세를 100% 이상 부과를 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럽은 관세가 10%, 2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유럽에서 작년까지 판매된 전기차의 상당수가 다 중국 차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키니까 유럽의 제작사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전기차 활성화시켜서 이산화탄소 저감의 목표를 갔더니 다 남 좋은 일만 시키더라라는 얘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관세를 높이고 또 CBAM 제도, 우리가 말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번에 나오는 게 IAA라고 해서 산업 가속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은 유럽 지역으로 공장 짓지 않으면은 들어오지 마라는 겁니다. 그런 법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막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보루인 자동차, 승용차가 10대 중에 거의 2대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 역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볼멘 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보급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포 그 자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산 전기차가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기차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내수 시장이 커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왜냐, 해외에서 문제가 되더라도요, 중국 정부의 정책은 해외에서 먼저 수출하지 마, 안에서 먼저 활성화돼서 수준급의 전기차를 만들어 니네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라는 게 먼저 정책이었어요. 왜? 중국 전기차가 초기에 나오던 게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수출하는 국가가 전혀 없어요. 받지도 않죠, 선진국에서. 그러니까요. 중국 자체가 지금 현재 소모하는 게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차가 약 8천만 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전기차가 2천만 대가 좀 넘어가고 있어요. 4분의 1입니다. 지금. 퍼센테이지가 꽤 높네요. 높습니다. 전 세계 판매되는 전기차의 과반이 중국입니다. 2대 중에 한 대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거예요. 중국 시장이 워낙 커요. 13억 플러스 알파인데 네. 알파가 몇 억이니까 네. 여기에 시장이 전기차만 그렇게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수출하는 대수의 비용을 얹어줘. 세제 혜택도 줍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모델이 되는 거죠. 이런 모델이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이 모델하고 비슷한 가격의 전기차는 아예 국내에서 못 만들어요. 거기다 품질도 괜찮아요. 중국 버스 무섭지 않습니까? 예. 전기 버스. 국내 간 점유율이 과반이라고 했는데 과반은 아니고요. 35% 정도입니다. 그것도 꽤 높은 근데 수치네요. 작년부터요, 전기차 보조금을, 버스는 보조금이 한 6천에서 8천만 원 되거든요. 예. 중국 버스, BYD 버스 같은 경우가 작년에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았어요. 거의 8천만 원 못 받은 거예요. 네. 근데 8천만 원 못 받았는데 더 싸요. 안 받아도 싸요? 그렇습니다. 안 받아도 싸요. 품질이 안 나쁩니다. 품질이 좋은데 가격도 싸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삽니까 안 삽니까? 살 수밖에 없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35%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용 모델이나 버스 같은 모델들이 스며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을 넓힌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몰랐었느냐 하면은 언론에서 나올 때 승용 모델이 가장 민감하고 홍보도 많이 올라오는 거지, 상용 모델은 관심이 없어요. 트럭 같은 거 우리가 관심이 왜 있어요? 버스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스며 들어간 게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중국 기업체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로 공포감에 젖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BYD의 창업자 왕점프는 원래 휴대폰 배터리 개발자였죠. 그들이 가진 배터리 원천 기술이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무기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정도가 아니라 생각했을 때 초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중국 정부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고 보고 있어요.
지자체의 도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떤 미래 글로벌 시장을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것들은 안 가리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10원이 있으면 100원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게 중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0원짜리가 있는데 100원짜리를 만들어요. 불가능한 국가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앨런 머스크가 우리나라 왔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1%도 안 됩니다. 0%입니다. 0%. 대한민국에서 살아나면 전 세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 정도 까다로운 시장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 활성화시키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위원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BYD라는 데가 그런 어떤 배터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가장 저렴하게 만드는 기술, 또 가성비 들어가는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쌍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지만은 가격이 싸고 불도 잘 안 나고 그런 것들이 LFP 배터리예요. 기술 난이도도 좀 떨어져요. 이게 바로 중국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거든요. 요게 시작을 한 게 BYD 쪽이에요. 근데 에너지 밀도 높이는 뭐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그런 거, 셀2 바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게 바로 BYD거든요. 전기차 들어가는 가격의 40%가 배터리인데 네. 여기는 27, 8%까지 가격을 낮추고 모듈까지도 하나의 공장에서 시스템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 자체가 계산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현대기아차가 배터리 못 만듭니다. 그러면 국내 배터리 3사에서 예를 들어서 LG 엔솔 같은 데서 네. 배터리를 받잖아요. 예. 그럼 100원 중에 4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벌써 비용도 안 맞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에 해당되는 걸 만들 수 있습니까? 국내에서 경차 3가지인데 경차 3가지가 다 위탁 생산해주고 있잖아요. 경차는 가격이 싸잖아요. 이 모델을 1억 이상 연봉을 주는 현대기아에서 직접 못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만든 경차보다 중국산 BYD가 더 싸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내재화를 서두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NCM 배터리는 30년 동안 연구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만들어진 건데 4, 5년 한다고 내재화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이 준비가 되고 사람도 많이 뽑아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는 자체 생산해서 자체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는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도 내재화는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러한 BYD도 과잉 생산에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줄었어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요. BYD가 세계 1위의 전기차 업체잖아요. 테슬라 이겼죠.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4.5%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6%, 7%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사에서 두 자리 10%는 꿈이에요. BMW 벤츠가 가격이 높잖아요. 가격 단가가 보통 한 6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이런 차 200만 대, 300만 대 되는 게 벤츠나 BMW인데 여기가 한 10% 나오거든요. 테슬라가요 20%가 넘습니다. 근데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관세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재작년에 영업이익률 평균이 거의 10%였어요. 좋았네요 그때. 좋았죠. BYD가 4.5%니까 BYD가 굉장히 어렵죠. 과잉 생산한 거 좀 밀어내기 하는데 그런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BYD가 이렇게 어렵다고 보면은 나머지 수십 개의 중국 제작사들은 어떤지 말씀 안 드려도 알만하겠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승용차와 달리 버스 같은 상용차에서 중국의 독주가 이어지는 그들만의 비결은 뭐예요? 역시 큰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로드 테스트, 길거리에서의 각종 데이터를 입수를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반복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못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테슬라가 승용차에 적용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걸 버스에도 적용한 거예요? 버스에 적용.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시장이 크면은 안에서 테스트를 해서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대로 인민을 위해서 봉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 업데이트를 시키다 보니까 네.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가 우리는 100대 팔아도 많이 팔았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01 2개 붙여서 10,000대라고 생각하죠. 그럼 가격 단가가 완전히 떨어지겠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경쟁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버스는 공간이 크지 않습니까? 승용차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배터리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 근데 LFP 배터리 같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무겁고 크거든요. 승용차에 느끼는 불편함이 좀 있는데 버스는 있는 게 공간입니다. 그래서 옆하고 뒤쪽, 바닥 이런 데를 분포해서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로 주행거리 들리기도 좋고 문제점을 업데이트해서 보완하기도 좋고 규모 자체가 시장 경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 이게 반복이 되면 그 모델보다 무서운 모델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못 만듭니다. 빈익빈 부익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 지커라는 차 있잖아요. 이 차가 한국에 상륙하게 되면 소렌토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중국 전기차의 기술적인 도발 어디까지 이어진다고 보세요? 작년에 BYD가 처음 들어오면서 아토3라는 준중형 모델 가지고 들어왔는데 작년 후반부에 본격 보급을 해서 6,000대 이상이 판매가 됐어요. 첫 단추는 잘 맸습니다. 근데 지커 코리아는요 그 전부터 지사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모니터링을 하던 지사예요. 근데 지커가 모니터링만 한 이유가 BYD는 가성비 모델이에요. 저가 모델이죠. 이게 성공한 걸 본 거예요.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가성비 모델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한국 소비자가 사네? 라는 걸 느껴서 약간 고급도 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래서 샤오펑이라는 이런 데들도 국내에서 지사도 준비하고 있고 모델이 지금 현재로서는 BYD 하나지만은 올해 지커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현대기아를 중심해서 국산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고급 모델은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듭니다. 완성도도 그렇고요.
문제는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치열한 게 아니라 국내 우리 앞마당도 내주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는요 2030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브랜드 대부분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세계 대공황 때와 비슷한 출혈 경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역시 과잉 공급돼서 그렇습니다. 전기차 만드는 거나 아니면 공급하는 배터리에 대한 것들은 5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해요.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이 배터리 3사하고 GM, 포드 이런 데하고 합작 배터리 회사가 전기차에 캐짐이 생기면서 다 취소를 했잖아요. 5년, 10년을 보고 투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그러졌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전기차를 잘하는 데다가 계속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과잉이 생산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중국 제작사 중에서는요, 우리는 보조금을 살 때 2천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 4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서 비용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보조금을 어떻게 줬냐면은 제작사가 차를 팔면은요, 네. 보조금을 기업에다 줬어요. 제작사가.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은 많이 만들어서 가라로 한 거예요. 누가 산 걸로 해서 등록을 시켜버리고 신차는 누가 안 가져가잖아요. 산속 골짜기에 흙을 팠더니 비닐도 안 뜯은 신형 전기차가 100대 200대가 막 나온 거예요. 그거기다 묻어버리고 보조금 받은 거예요. 이게 과잉 생산에서 악순환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출혈 경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모델들이 글로벌 시장에 밀어내기로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이러한 과잉 생산에서 밀어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다 느끼는 공포감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당분간 진행이 되면서 중국 내에서도 정리가 될 거예요. 견디는 데만 사는 거고 못 견디는 거는 묻어나서 도태시켜버리는 작업을 중국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베이징 모터쇼에 현대차 그룹 연구원들이 파견돼서 네. 중국 차를 꼼꼼하게 벤치마킹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국 자동차를 연구하고 배워할 정도로 기술차 역전이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은 그걸 우려해서 벤치마킹하는 건가요? 벌써 뒤집어진 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꼭 가야 되는 모터쇼가 있습니다. 중국의 북경 모터쇼, 상해 상해 모터쇼. 모터쇼. 엇갈려서 홀짝으로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1년에 한 번씩 가더라도요. 변화되는 속도가 공포입니다. 현대차에서도 비용 들여서 가서 훑어봐, 알아봐 라고 한 이유가 가성비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어냈을까? 이런 비용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분석. 예전하고 많이 틀린 게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 뒤집어졌어요. 가성비 전기차, 인공지능 관련 우리가 많이 뒤떨어졌죠. 자율주행도 한 2년 정도 우리가 뒤떨어져 있어요. 알고리즘 말할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 하나만 중국이 우리보다 늦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요 중국의 90% 이상 원자재를 의지하는 게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지금? 500가지가 넘습니다. 한번 기침하면은 예. 우리가 엎어져요. 염화칼슘 요소수도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해외 다변화시키고 필요한 거는 국산화시키고 대체 기술 개발하고 전략 물자화시켜서 비용 지원해주고 세제 혜택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면요 중국이 종속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시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느냐 첨단으로 부러워하던 시장이 아니라 산시성 같이 성 하나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인구, 면적 걔네가 볼 때 성 하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나요?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줘야 됩니다. 정책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것들, 신뢰감에 대한 것, 그다음에 가장 현실적인 얘기는 국내 시장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로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지원해주는 제도적 지원에 대한 거, 그다음에 포지티브 정책이 네거티브로 바꿔야 되는 거, 그다음에 강성노제 이미지 버리고 노사 안정화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가거든요. 있는 기업도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은 적지만은 첨단 기술로 무장된 대한민국 산업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니까 이 부분들을 2.0, 3.0 시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석유 자원도 끝났고 관세도 끝났습니다. 옛날의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주국방 우리가 지켜야 되고 굉장히 위기입니다. 위기란 얘기는 잘하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동차 분야가 그래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에스턴 마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안 됩니다. 전기차 에스턴 마틴 4, 5억짜리 만들면 삽니까? 안 사요. 이런 어떤 고급 프리미엄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거든요. 새롭게 창출되는 전기차나 수소차의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테슬라가 된 거고 BYD가 들어온 거예요. 현대기아차는 살아남을 겁니다. 글로벌 넘버 3 항상 들어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해요.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부분을 융합을 제일 안 시키게 되면은 미래의 대한민국은 좀 걱정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